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 여러분. 오늘 미수술 두 번째 스몰 렉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위염입니다. 위염 발생률은 50대에서 60대에 가장 높으며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경우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상부 위장관 출혈의 20%가 미란성 위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란성 위염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염의 주요 원인은 표와 함께 보신과 같이 헬리코박터균의 급성 감염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며 아스피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엔세이드, 알코올, 흡연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급성 위염은 위 점막의 염증을 의미하며 50대에서 6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여성에 비해 남성이 발생률이 높으며 흡연과 음주자에게 후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균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또는 아스피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코스티코스테로이드, 엔세이드 계열이겠죠. 알코올, 카페인 등이 원인이며 간헐적으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타글리틴으로 구성된 점막 방역벽이 손상됨으로써 염산과 펩신의 위 조직을 자극해서 위염이 발생하며 증상과 징후가 발생하는데 위염의 증상과 징후는 경미한 상복부 불편감이나 구토, 배변을 하고 나면 나아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복부 통증이나 오신, 구토가 심하며 위출혈이 발생하면 혈변이나 흑색변의 증상이 보입니다. 위 질환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아두어야 할 게 혈변이나 흑색변, 토혈이겠죠. 오신 구토가 완화될 때까지 금식을 유지하며 하루에 4에서 6회 소량치기의 식사를 제공하며 자극적인 식사나 음식, 카페인, 과식을 피하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미란성 위염입니다. 미란성 위염은 급성 위염의 심각 형태를 미란성 위염이라 하며 두부 손상, 폐혈증, 화상, 극심한 외상과 같은 스트레스성 합병증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컬링 얼서나 쿠싱 얼서에 의해서 발생하며 위산 분비 억제제를 투여하여 pH를 3.5보다 높게 유지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우리 급성 위염에서는 증상과 징후가 확연하게 나타나지만 미란성 위염의 경우 전형적인 통증이 나타나지 않으며 스트레스 노출 후에 2일부터 통증 없이 발생하며 위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만성위염입니다. 만성위염은 헬리코박터균 파일로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염, 표질성 위염과 위축성 위염인 자가면역성 위염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에 의한 표질성 위염은 만성 위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원인균은 헬리코박터균이겠죠. 위 점막의 출혈을 야기하며 부종, 출혈과 작은 미란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은 자가면역성 위염으로 대개 여기 역시도 헬리코박터균 파일로의 감염으로 위 점막 세포의 위축이 발생하여 궤양과 위염으로 진전되며 위암의 전구병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헬리코박터균 파일로에 의해 감염이 되며 위암으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해야겠죠. 벽세포에 의해서 항체가 생기면 결국 악성 빈혈을 초래하고 주세포의 수가 감소합니다. 벽세포에 대한 항체가 생성함으로써 벽세포 분비되고 있는 소장에서의 B12 흡수를 돕는 뇌인자가 분비를 못하게 돼서 악성 빈혈을 야기하고 악성 빈혈일 때는 B12를 흡수하는 뇌인자 자체의 수가 작기 때문에 구강으로 비타민 B12를 섭취하는 것보다 약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구강으로 B12 흡수는 효과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만성으로 갈수록 심한 위축이나 무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의 위험 환자가 많겠죠. 모호한 위 불편감, 식사 후에 상복부 불편감, 궤양과 비슷한 증상이나 내적 인자가 부족할 때 B12의 부족으로 악성 빈혈을
야기할 수 있고 마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상복부 불편감으로 식사를 잘 하지 않도록 식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분은 건강 상태가 포화하게 됩니다. 위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헤리코박터 바일로의 감염에 대한 검사로 호소 호기 검사와 요소 호기 검사와 대변 하원 검사 등을 통해 헤리코박터균의 감염을 검사할 수 있고,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정맥구 수치 등을 이용해서 빈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성에서의 염산과 펩신의 분비가 감소됩니다. 혈청 비타민 B12 수치를 확인해서 빈혈 여부, 악성 빈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출혈 부위와 조직 검사를 위해서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위염의 투약입니다. 위염은 원인균을 제거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물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급성 위염의 경우에 양전자 펌프 억제제, 히스타민 수용제 차단제, 수크랄페이트 등을 처방하게 되며 양전자 펌프 억제제는 양전자 펌프 억제제, 히스타민 수용제, 차단제, 제산제 등은 통증 감소,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하는 목적과 위산의 양과 양을 감소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두 가지 목적에 해당이 되지만, 수크랄페이트 제제는 산과 펩신에 의해서 위 조직의 손상을 예방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산의 양을 줄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 완화의 목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는 어떤 약물이 있는지 우리가 약물의 이름을 다 외워두면 물론 좋겠지만 외우지 않는다면 뒤에 딘이라고 붙어진 것을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는 통증 완화와 위산의 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산제와 히스타민 수용제 투여 후에 30분 동안 구강으로 음식을 복용하지 않도록 해주고, 헤리코박터균의 감염에 의한 것이면 2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써서 우리 약제로 치료하게 됩니다. 만약에 엔세이드가 원인이라면 사이토텍을 투여해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해주는 이런 사이토텍을 투여하게 되면 벽세포의 재생을 위해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하기도 하고, 악성 빈혈의 경우에는 B12를 구강이 아닌 약물로 투여해 주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타민 수용체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꼭 기억해 주세요. 위염의 치료입니다. 위염은 내과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내과적 치료는 약물이겠죠. 앞 시간에 배웠던 단백질 음식을 소량씩 자주 사용하면 제산제나 미주신경 차단제, 진정제 등을 투여합니다. 위점막 보호제와 히스타민 수용체, 계량제를 투여하며 위벽 세포 재생을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복용시키기도 합니다. 만약 악성 빈혈 시 비타민 B12를 비경구로 투여하고, 항생제, 우리 항생제는 왜 먹는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 헤리코박터 바일로에 의한 감염인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주신경 차단제는 왜 먹겠죠? 우리가 히스타민 차단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과적 치료에는 출혈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절제술이나 차단술을 이용해서 출혈을 예방할 목적으로 외과적 치료를 실시합니다.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을 조금 더 다시 자세하게 분리해서 본다면 원인균은 거의 비슷합니다. 헤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이나 엔세이드 아니면 스테로이드, 알코올, 흡연에 의한 원인균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증상은 급성 위염의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만성 위염의 경우에는 모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중에 가장 잘 알아두어야 할 게 위염하면 토열, 흑색변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급성 위염의 경우에는 급성과 만성 다 마찬가지겠죠. 약물을 통해서 히스타민 수용체, 계량제, 산 분비 감소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엔세이드가 투여되면 원인균
원인인 경우에는 사이토테 투여해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오신구토가 사라질 때까지 금식, 그래서 4에서 6회 정도 소량씩 자주 식사하도록 교육한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출혈이 생기면 수술, 외과적 치료 방법을 사용하며 비유관을 흡인하거나 찬 NS 생리식염수로 세척합니다. 여기서 또 알아두어야 할 건 여기서 생리식염수로 세척하지 멸균 죽는수로 세척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양념이 강한 자극적인 음식이나 카페인 흡연을 꼭 피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만성위염의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약물은 거의 미주신경 차단제, 시스타민 수용제, 기란제, 그 다음에 헤리코박터 감염이면 2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사용하며 악성 빈혈 일시, 비타민 B12 흡수를 구강이 아닌 약물로 투여하도록 하고, 출혈이 계속 지속되면 수술을 이용해서 외과적 치료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두 번째, 소화성 궤양 질환입니다. 궤양은 점막이 위에 펩신에 의해서 직접 저쪽에서 손상되는 질환으로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기 때문에 2가지를 분류해서 구분해서 잘 알아두어야겠죠. 소화성 궤양의 발생률은 전체 인구의 10%, 십이지장 궤양은 30세에서 55세 젊은 남자에게 호발하고 위궤양은 50세에서 77세 올드인 환자에게 호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위염과 마찬가지로 위궤양도 남성에게 호발합니다. 왜냐하면 흡연이나 비스트레스성 함량제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환자에게 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원인균은 헬코박터 파일로의 균에 의해서 감염되거나 비스트레스성 항염제, 아스피린, 장기 복용, 위산의 가다 분비나 점막 방어벽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하며 졸링더 앨리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췌장의 3세포에 드물게 발생하는 가스트린 분비 종양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소화성 궤양의 질환의 발생 위험이 2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위험에서 급성위염, 미란성위염, 만성위염, 그 다음이 궤양, 그 다음에 천공성 궤양,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림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위산과 펩신의 분비와 점맥의 방어 기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산에 대한 점막의 저항력이 약화되면서 위산 분비에 과다되면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은 발생하게 됩니다. 점막을 덮는 두꺼운 점액층에 상피세포 분비되는 중탕산염에 의해서 방어하기도 하지만 점막 방어에 손상이 되면 헤리코박터균이나 엔세이드 계열을 계속 만성적으로 복용하며 점막 방어가 손상되어서 여기에 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 과다를 시키는 가스린, 아세틸콜린, 시스타민에 의해서도 위궤양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입니다. 위염은 사실 급성 위염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미란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갈수록 증상이 모호하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위궤양은 다릅니다. 위궤양은 타는 듯한 배고픈, 갈아먹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증상을 보이며 상복부에서 시작해서 방사통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위염과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의 차이를 잘 알아둬야겠죠. 통증은 위가 비었을 때 발생하는데 식사 후에 2-3시간 뒤나 밤중에 생기고 음식을 섭취하면 완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겠죠. 통증 외에도 속쓰림, 역류,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십이지장 궤양과 위궤양을 구분해서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지장 개양과 위궤양 모두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12지장 개양의 경우에는 젊은 남성에게, 위궤양의 경우에는 나이 든 남성에게 발생이 많이 될 수 있다. 12지장 개양이나 위궤양 모두 주 원인은 점막 방어 능력이 결핍되거나 과도한 산이 분비되어서 발생한다. 위치는 유문부의 0.5에서 2.5 정도의 12지장 개양과 위기저부나 유문부 연결 부위인 위궤양으로 구분된다. HCl의 분비는 12지장 개양에서는 증가하지만 위궤양에서는 감소 또는 정상이다. 증상은 타는 듯한, 아까 지금 말했죠. 타는 듯한 증상이 있으며 공복시 통증이 심해서 계속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통증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완화되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습니다. 하지만 위궤양의 경우에는 식사 후에 음식에 의해서 악화되기 때문에 구토하고 나면 완화되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상태는 푸어합니다. 제산제는 12지장 개양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위궤양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출혈을 경우를 보면 12지장 계열에서는 흑색변, 똥에서 까맣게 보이는 이런 증상을 출혈을 보이지만 위궤양은 구토, 토유를 통해서 출혈이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개를 가장 비교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투약은 앞에서 위염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무엇이 위 질환을 발생시키는지를 보고 그것을 완화시키는, 통증 완화와 증상 완화시키는 목적의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헤리코박터균이 발생해서 생기는 거면 헤리코박터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사용하고, 위액이 분비가 많이 되면 위액 분비를 감소시키는 분비 억제제를 사용하고, 위산이 많이 발생하면 위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제산제, 점막 방어벽이 약화되어 있으면 점막 방어벽을 강화시키는 약물 등을 통해서 투약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배운 약물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환은 4가지의 큰 부류로 나눠줄 수 있는데, 위액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 위액을 중화할 수 있는 제산제, 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약물, 항생제,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먼저 위액 분비를 억제하는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그 다음에 양전자 펌프 억제제, 부교감 신경 차단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감신경은 소화기능을 감소, 부교감신경은 소화력을 증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기능 위의 기능과 사정에서 배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전자, 우리 히스타민에서는 딘딘딘 배웠죠. 하지만 양전자 펌프 억제제는 졸졸졸, 딘딘딘과 졸졸졸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산제입니다. 제산제는 우리 보통 알마겔 같은 게 가장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런 알마겔은 변비에 부작용이 있으며, 알마겐, 옥시 등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설사를 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을 이렇게 혼합한 합성제를 요새는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산제는 식간에 많이 복용하도록 하고요. 잠자기 1시간에서 3시간 전에, 취침 전에 복용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점막 보호제입니다. 점막 보호제는 제산제와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투여 후에 30분 동안은 복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프로스타글라틴 분비를 자극해서 산과 펩신의 간헐 활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게 수크랄페이트죠. 수크랄페이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생제는 왜 먹는다고 했죠? 항생제는 헤리코박터균,
파일로에 감염되었을 때 10일에서 2주 정도 복용을 하게 되면 2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혼합해서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주 정도 복용을 한 후에 다시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균이 아직 남아있는지 아니면 잘 치료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약물 후에 내시경을 한 번 더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식이 제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 원인인 금연과 알코올을 우리가 피해 주도록 환자에게 교육해야 하며 규칙적인 식사를 하도록 하고 간식은 피하도록 교육해 주어야 합니다. 합병증입니다. 합병증은 크게 출혈과 천공, 그리고 폐색이 있습니다. 먼저 출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혈은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커피 찌꺼기와 같은 물질을 토하거나 검은색 대변, 토혈과 흑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혈 증상은 출혈 정도에 따라서 쇠약감이나 발한을 느끼는 경미한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0.5리터 이하의 출혈이 나타난 것부터 저혈압, 맥박이 약하고 오심, 신경항진과 같은 대출혈, 24시간에 1리터 이상의 출혈을 야기하는 이런 출혈 2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 시나리오에서 위수술임을 헤모글로빈 수치가 뚝뚝 떨어진 걸 보면 대출혈에 의해서 맥박이 약하고 혈압이 낮았죠. 근데 여기서 오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반도 있고 하지 않은 반도 있지만 건조한 피부라고 나열되어 있지만 아마도 건조하기보다는 약간 습한 요런 페이스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혈이 계속되면 전기 응고나 열 소작기를 이용해서 출혈성 궤양을 치료하고 4일 동안 4시간 동안 잔탁을 정맥으로 투여하며 란디딘의 효과를 보충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제산제를 투여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란디딘 투여 1시간 전이나 투여 2시간 후에까지는 제산제를 함께 투여하지 못한다는 거, 제산제와 함께 투여되는데 시간을 잘 알아두어야겠죠. 두 번째, 천공입니다. 천공은 출혈보다 조금 더 심한 상태죠. 응급 상태입니다. 응급 상태로 상복부 중앙에 시작해서 갑작스럽고 심한 날카로운 통증, 방사통을 일으키며 위천공시는 격심한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윗몸을 굽히거나 무릎을 복부 쪽으로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재채기나 이런 거 했을 때 배가 울리면 우리 배에 손을 올리는 것처럼 그 복근의 긴장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윗몸 일으키는 자세,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더라. 중재는 즉시 금식을 시키고 L튜브를 삽입해야겠죠. 그래서 위 내용물을 흡입한 후에 복강으로 더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맥을 유지하고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NO도 체크하기 위해서 도뇨관도 삽입하게 됩니다. 출혈과 총골을 배웠는데 그 다음으로는 폐색입니다. 폐색은 반복적인 궤양 형성과 치유 과정으로 인해서 반응이 형성돼서 유문부를 폐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통증, 구토, 왜냐하면 밑으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구토, 소화 불량을 유발하고 대사성 산증이나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며 구강 섭취가 어려울 때는 정맥 수입 요법이나 L튜브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에 대해서 위궤양, 궤양, 십이지장 궤양, 그리고 위염에서는 만성위염과 급성위염, 밀환성 위염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위질환 상부
질환 중에서 위에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약물이나 토열, 흡변, 증상 유무 등 같은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서 이 24lecture를 통해 한번 반복해서 외우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24lecture로 제가 위암과 기타 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L튜브 그리고 L튜브 그 다음에 덤핑 증후군에 대해서 스몰 렉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